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T공학부에서 정보보호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김기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제13단원 정보보호입니다. 먼저 이번 13주차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를 숨기는 한 가지 방법인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보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암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원리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암호는 크게 대칭키와 공개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13주차 1차 시에서는 정보보호, 스테가노그래피, 그리고 고전 암호의 일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피해들을 발생시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목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만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08년도에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1000만 건이 넘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건이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죠. 이때 유출된 정보가 무려 3,500만 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별, 나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될 수가 있겠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정보가 유출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더 큰 피해는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1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이 농협은행의 전산망이 며칠간 마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은행 업무가 마비가 됐고, 또 금전적인 손해 역시 막대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아직 그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줄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정보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안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이 금융 영역에까지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가시설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시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원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원전조차도 정보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톡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윈도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공격하는 어떤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여기 뉴스 기사에서 보듯이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란 또는 미국의 원전들이 몇 차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어도 지나치지 않는 이런 원전조차 안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원전 역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적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원전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지를 예전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혹은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 가지의 정보보호 피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것들이죠. 물론 정보보호를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곧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한 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정보보호 피해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보보호 쪽으로 많은 인력과 기술을 투자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보보호란 무엇인지 그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수집, 즉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이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장이 되고 검색이 되기도 하고 혹은 네트워크상으로 전송이 되고 또 수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정보가 훼손이 되거나 변조가 되거나 혹은 유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폭넓은 수단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수단뿐만이 아니고 관리적이고 또는 정책적인 수단들까지도 다 포함된 개념으로 정보보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보호의 3대 요소라고 불리우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듯이 정보보호는 크게 CIA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먼저 이제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요소는 기밀성입니다. 기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를 원치 않는 대상으로부터 숨기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그 접근이 허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밀성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암호화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성질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그 요소는 무결성입니다. 무결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가 변조가 되거나 혹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정보는 언제든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가공이 되고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결성이라는 것은 인가되지 않은 또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정보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혹은 우연치 않게 정보가 또 변경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무결성은 해시 함수라고 하는 암호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또는 접근 통제, 즉 원치 않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접근을 방지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이라는 의미는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정보에 항상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뿐만이 아니고 서비스 개념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이 기간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딱 접속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바로 가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에 알맞는 충분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임의의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정보가 유실이 돼서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백업해 놓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정보보호 3대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정보 환경이 워낙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몇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본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추가 요소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증입니다. 인증은 크게 데이터에 대한 인증과 객체에 대한 인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의도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인증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수신했을 때 이게 정말로 그 친구로부터 온 게 맞는지 보낸 사람이 그 친구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성질입니다. 이걸 만약에 객체 인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ATM에서 현금을 찾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ATM 그 기계가 여러분들 즉 여러분이라는 객체를 인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당 계좌의 주인이 맞고 정말 돈을 내어주어도
문제가 없는 객체인지를 인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추가 요소는 부인 방지입니다. 이것은 뭐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한다 라는 정의로 쓰이는데요. 상당히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제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제 친구의 계좌로 보내는 것을 승인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해당 은행한테 가서 나는 이렇게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요즘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인방지 요소는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정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보호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본 수업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보보호의 가장 핵심 요소인 기밀성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간략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살펴볼 첫 번째 기술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정보를 은폐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변형해서 뭔가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보 자체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숨기고자 하는 정보를 일반적인 데이터 내부에 삽입하는 형태로 데이터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그래서 이제 기밀성을 달성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한 스테가노그래피 예제입니다. 마치 하나의 광고처럼 보이죠. 뭐 정말입니다, 뭐 최대 할인가 적용, 고민하지 마세요 등등의 광고 문구가 있는데, 사실 이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정보보호 최고라고 하는 문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 그 문장들의 맨 앞 머리만 따서 이제 읽어보면 정보보호 최고라는 문장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러한 예제입니다. 몇 가지 더 다른 예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처럼 일반적인 편지처럼 보이지만 열 처리를 하거나 특수한 용액에 담갔을 때 비밀 메시지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스테가노그래피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디지털 정보로 넘어오게 되면 뭐 다양한 스테가노그래피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방식이 그림에서와 같이 그래픽 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그래픽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우리는 이미 멀티미디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 역시 0과 1의 디지털로 표현이 돼서 저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방식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이터의 마지막 2비트에 대해서 정보를 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2비트 정보를 숨긴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처리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마지막 2비트의 정보만을 변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값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여전히 동일한 색상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이미지의 비트 정보를 하나씩 뜯어보면 마지막 2비트에 비밀 정보가 숨겨져 있고 캣이라는 어떤 비밀 정보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스테가노그래피는 데이터 그 자체를 알아볼 수 없게 어떤 변형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데이터에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뭔가 숨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숨기는 방식, 즉 어떻게 숨기냐, 그 알고리즘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더 이상 해당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보보호의 기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암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평문입니다. 평문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즉 메시지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암호문은 이 평문을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볼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변형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봤을 때는, 이 암호문을 봤을 때는 마치 무질서한 정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기밀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스테가노그래피하고 암호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비밀키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평문에 대해서 비밀키를 사용을 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평문을 잘 변형을 해서 암호문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해당 비밀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암호 알고리즘을 그 다음 살펴보면 하나의 함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평문과 그리고 비밀키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입력값으로 해가지고 이 평문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암호문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반대로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문 그리고 이번에 비밀키를 받아서 이번에는 암호문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변형을 해서 원래 평문으로 복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비밀키를 소유한 사람만이 복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암호 기술은 총 3개의 입출력 값, 평문, 암호문, 비밀키, 그리고 2가지의 암호화 알고리즘,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모 박스로 표현된 것들이 암호화, 복호화 알고리즘을 의미를 하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어떠한 출력을 내는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평문 그리고 비밀키를 입력받고 암호문을 생성하고, 그리고 복호 알고리즘은 암호문 그리고 비밀키를 입력받아서 다시 평문을 복원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키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암호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 5가지 우리가 요소가 있다고 배웠는데, 여기서 오직 비밀키만 비밀로 하고 나머지 전체를 다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숨기는지 암호화하는 그 방식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이 노출되면 더 이상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떤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는 되게 불편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A와 B가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으로 비밀 통신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중에 이번에 A가 C라는 사람하고 비밀 통신을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스테가노그래피를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랑 B랑 사용했던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면 B가 그 대화를 엿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수의 사람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면 그만큼 매우 많은 방식의 스테가노그래피를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 암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비밀키만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안전하게 비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물쇠를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물쇠가 어떠한 원리로 잠기고 열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즉 암호화와 복호화 알고리즘이 공개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자물쇠가 서로 다른 키를 사용을 해서 비록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은 하지만 각각의 자물쇠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암호와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비밀키가 노출이 되면 암호화 복호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단지 그냥 비밀키만 바꾸어서 다음 그 통신을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스테가노그래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암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에 사용했던 그런 고전 암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고전 암호는 바로 시저 암호입니다. 이 시저 암호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00년경에 로마 카이사르 장군이 자기의 동맹군들과 정보를 이제 비밀스럽게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매우 간단한 형태의 암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이 암호의 5가지 요소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암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저 암호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파벳을 그냥 단순하게 일정 숫자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암호화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 0부터 25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2라는 숫자를 뽑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알파벳들을 그림에서와 같이 2칸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C가 될 거고 B와 C는 같은 원리로 해서 D와 E가 될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x는 이제 z로 매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는 다시 a로 순환시켜서 매핑을 시켜줍니다. 이제 이러한 규칙을 활용해서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암호화하고 싶은 평문이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각 평문 알파벳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그냥 단지 두 칸씩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그 알파벳으로 그냥 치환시켜주면 됩니다. 즉 P는 R이 될 거고 R은 T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 암호문은 RT, QI, TCO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매우 간단한 방식의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호화 알고리즘. 그냥 그 반대로 수행하면 아주 단순하게 평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얻어내려면 그 키인 2만큼 이번에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복호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이 시저 암호에서 암호에 우리가 배웠던 5가지 요소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문은 프로그램이 될 거고, 암호문은 아까 RT, Q, 이게 이제 암호문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0부터 25 사이에 랜덤하게 하나의 값을 선택했죠. 2라는 값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밀키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문을 입력받고 비밀키를 입력받아서 이 비밀키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치환하는 과정이 바로 암호화 알고리즘이 될 거고, 암호문과 비밀키를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치환하는 과정이 바로 복호화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저 암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분석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전사공격이라는 분석 방법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사공격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암호 분석 방법 중 하나인데요. 모든 가능한 비밀키 후보를 다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올바른 평문을 얻게 될 거고, 올바른 평문을 나오게끔 하는 그 비밀키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짜 비밀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저 암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능한 비밀키 후보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딱 26번만 시도해 보면 되기 때문에 전사공격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1차 시 학습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정보보호 실패했을 때 어떤 피해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정보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의 기본 3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인증과 부인 방지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중 하나인 이 스테가노그래피 개념을 살펴보았고, 어떤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 암호 중에 하나인 이 시저 암호의 개념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차 시에는 고전 암호를 마저 살펴보고 현대 암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